사실 더 빠지기가 좀 어려운 정도 수준의 뭐 주가 수준들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부품사 가운데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게 확인이 될 때는 그것만 따져도 주가는 따블이거든요. 쉽게 우리가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냥 놓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닐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주식시장에 또 일타 강사를 모시고 자동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자동차부터도 자동차 부품. 워낙 뭐 자동차가 먼저 가주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부품주가 따라가는 건데요. 네. 오, 부품주 정말 최근에 흐름이 세네요. 네, 좀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일부 부품사들은 먼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어제 부분도 보면 좀 빠지고 있고 네. 뭐 새로운 부품사들을 좀 찾는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좀 모자란다든지 조달이 잘 안 돼서 사실 볼륨보다는 이제 믹스 개선이나 국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현대 기아가 실적이 좋았지만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100대를 만들어냈다면 90대 정도밖에 못 만드는 환경이었는데 일반 이제 승용차, 내연기관 승용차를 팔다가 조금 더 가격이라든지 이익이 좋은 뭐 SUV라든지 제네시스 라인업을 정확하게 네. 런칭을 잘 하면서 소위 이제 제품 믹스가 잘 됐고 그렇죠. 네. 제품 믹스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출하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제품 믹스로 인해서 실적이 좋았고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이 너무 터프하다 보니까 아마 부품사들에게는 굉장히 그 마진 압박을 많이 줬을 걸로 보입니다. 뭐 모비스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보면 사실 뭐 현대기아 완성차 쪽 좀 물어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모비스가 그렇게 네. 실적에 타격을 받으면 나머지 사실은 계열사 아닌 부품사들이야 말해 뭐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L이라든지 다른 부품사들은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기아 내부적인 그룹 내에서는 다소 좀 부품사들이 약간 좀 약간 뭐랄까 희생이라고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완성차 쪽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더 이 보존해주는 쪽으로 좀 방향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냥 추정을 네.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모비스라는 이런 쪽이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나왔고 다른 일반적인 부품사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온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글로벌 완성차들에 대한 핵심은 볼륨 증가입니다. 뭐 반도체 이슈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네. 판매 성장수에 관련된 부분들도 현대차 그룹도 올해 공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한 게 결국은 물량 증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공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사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초 다변화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되고 있고 또 현대기아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10%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가 한 11%, 12% 정도까지 맞아요. 올라와 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던 회사들이 완성차가 이제 이익률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튀다 보니까 부품사들에 대한 뭐 약간 압박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대한 뭐 아무리 그 네. 뭐 완성차가 이렇게 오다를 내지만 그죠? 네. 제가 가불이라고 표현을 하려다가 굳이 뭐 가불이 아니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익률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아 우리도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죠, 네, 그죠? 극단적인 단가에 대한 프레스가 네. 좀 후해지면서 그렇죠. 단가 책정도 좀 후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현대기아가 국내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을 29년 만에 신공장을 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발표되면서 사실 도화선이 된 걸로 네. 봅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부품사들이 먼저 움직였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아이오닉 6가 조지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양산된다고 하다 보니까 조지아 공장 같이 또 동반 진출했던 회사가 또 이제 움직였고 그 외에도 전기차 아이템으로 이 영역을 확장하는 중소부품사들이 이제 투자세액을 또 3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기차 아이템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소부품사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은 또 부품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렇게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뭐 성우 하이텍 뭐 그다음에 SL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뭐 성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밸류 체인 내에서 모든 부품사들이 다 수혜를 대부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부품사가 올라가면 대부분 부품사들이 같이 올라가는 맞아요. 모습을 과거에는 보여줬고 기존의 내연기관에야 뭐 네. 고르게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네. 단가의 차이였지만 이제는
친환경차가 되면서 선별이 네. 된다. 맞아요. 그래서 예. 전기차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배터리죠. 그 나머지 네. 부품의 부가가치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음. 없고 또 전기차로 전환되면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품사들은 사실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시스템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30-40% 정도 된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부품들은 뭐 사라지거나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지난 3년간 완성차의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전장이나 시스템 부품사로 대변되는 현대모비스나 뭐 LH만도 한원 시스템의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부품사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은 환경에서 최근과 같은 부품사들의 주가 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완성차가 가면 다음 단계는 사실 부품사 가는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그 쉬운 로직을 가지고 있으면 돈 벌기 쉬운데 막상 왜 그럴까 돈 벌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주식이 항상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부품주를 바라보는 그 기준 이슈들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 예. 네, 뭐 부품사 투자 기준은 뭐 여러 가지 뭐 리서치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통과해서 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네. 몇 가지 이제 기준에 대한 언급들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성장 모멘텀은 매출처 다변화죠. 뭐 특정한 뭐 어떤 회사에 또 국한되어 있는 매출처는 어느 업종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리스크가 있다 볼 수 있는데 네. 매출처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가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 부품사에게는 해외 업체 수주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뭐 일례로 뭐 전기차 잘하는 테슬라 쪽에 뭐 납품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25년, 26년 정도까지 지금 3, 4년 정도 뒤를 보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가 전기차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는 만드는 시장이 됩니다. 결국 그 정도 볼륨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대량 양산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현대기아 말고도 다른 전기차 양산 볼륨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제 계약을 따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대량 양산을 하게 되면 전기차 메이커 업체들, 일반 자동차 업체들도 아웃소싱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아웃소싱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약간 뭐 그 진위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던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뭐 사이버 트럭에 가네 안 가네 말들이 많았지만 네. 또 이렇게 좀 외부 부품에 대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완성차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데 특히 이제 미국과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부품사는 여러 가지 뭐 1, 2주년간에 뭐 운용의 노하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멕시코도 테슬라도 그렇고요. 어제 발표된 기아도 멕시코에서 지금 소형 전기차 2종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럼 멕시코 공장에 있는 부품사들이 기아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품에 대한 조달을 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멕시코 쪽에 공장을 짓게 되니까 그쪽에 관련된 기회도 열리게 되는 거죠. 현대차 그룹 전기차 납품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테슬라 쪽에도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완성차 업체에게는 캡티브 부품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이렇게 뭔가 조달을 할 수 있는 부품사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부품사가 북미 진출이 사실은 좀 갈등 관계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환경에 나타날 수 있겠고요. 유럽 부품사와 일본 부품사의 경우에는 캡티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상품 사업 열이 때문에 레퍼런스도 뭐 대표 제품도 사실 없죠. 다행입니다. 지금 유럽 관련된 부품사나 일본 부품사도 전기차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국 부품사가 북미 전기차 시장을 어느 정도 독점을 할 수 있는 초기 환경이 굉장히 좋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당연히 일부는 뺏기겠지만 초기 환경은 상당히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 한국 부품사는 사실 유럽의 부품사에 비해서 좀 탑티어가 아니었죠. 세컨 티어, 뭐 서드 티어도 될 수 있고 네. 뭐 벤츠나 BMW와 폭스바겐과 같은 제품들이 있을 때 그쪽에서 잘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았습니다만 전기차 시대로 도래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부품사의 위상이 더욱더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일단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증가에 대한 수혜라든지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퍼스트 티어 부품사로 등극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부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로에서 넘어가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 하드웨어 부품사가 새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배터리 관련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된 센터 그릴, 그다음에 구동 모터,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 이런 쪽으로 아마 좀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그런 분들 따라 뭐 배터리 관련 아이템이나 모터를 수주받는 부품사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슬림화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기차 부품 수주를 받지 못한 부품사, 그러니까 전기차에 적응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닌 부품사들은 다소 좀 도태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전에는 부품사가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생산 캐파를 23년 50만 대에서 2030년 150만 대 수준으로 100만 대 늘어날 겁니다.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기차 공장 2개 정도를 이제 짓고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더군다나 24년부터는 미국과 인도, 그다음에 중국, 유럽에서도 전기차 생산이 시작되죠.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 부품사는 2, 3년간 대규모 수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현대기아의 판매 대수 성장이 어디와 연계되어 있냐? 결국 북미 미국 시장과 그렇죠. 인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양 시장에 잘 나가는 어떤 부품사들이 이미 나가서 안정적인 어떤 부분을 이미 좀 세팅을 해놓은 부품사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멕시코 공장 쪽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지 쪽에 같이 동반 진출돼 있는 회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인도에 모두 공장이 있는 회사는 화신, SL, 그다음에 뭐 성우하이텍 이런 부터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부품사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같이 교집합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같이 구가되는 그런 종목을 좀 슬림화해서 보는 것도 부품사 중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스타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완성차가 먼저 가고 네. 부품주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지금도 결은 비슷하지만 이제 올라가는 부품주는 소위 이제 간택을 받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의 기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품주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부장님 보시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기업들은 어디인지 이제 기업 관심 기업이겠죠. 네. 세 가지 말씀에 네. 대한 조건을 모두 교집합으로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네. 결국은 뭐 현대모비스, 네. SL, 그다음에 화신, 네. 그다음에 뭐 성우하이텍 뭐 이 정도로 좀 추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뭐 서현 이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이버 트럭에 뭐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루머가 돌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불거지면 또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꽤 크게 올랐던 뭐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교집합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4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신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단가 책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말씀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외에도 지금 현대 오토웨버나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관심으로 좀 둘 수 있는 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인데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뭐 현대 기아의 전기차 신공장 한국에 2개와 미국 1개 그리고 전기차 공장 전환에 따른 수혜가 됩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무인화가 결국은 뭐 될 수도 있지만 모듈러 아웃소싱을 위한 뭐 연결과 자동차 품질 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품질을 뭐 향상시키고 공정 결함에 대한 생산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기 납품에 대한 프로세스를 충분히 가져간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되면 단위 공정당 현대 오토웨버의 매출이 기존의 100억대에서 한 4,500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도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모비스는 우리가 현대 오토웨버는 뭐 꽤 잘 알고 있는 회사고 이거죠. 예, S&T 모티브는 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구동 모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렉트릭 오일 펌프 이런 뭐 제품에 대한 신규 수주가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해외 공장이 없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 현지에 뭐 진출하거나 이런 건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26년에 전기차 연 200만 대 수준의 대량 양산을 앞서고 있으면 소싱 다변화에 대한 어떤 수혜는 결국은 좀 낙수 효과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 전기차로
어떤 부품사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회사들이 이제 구동 모터나 일렉트릭 오일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규 수주를 기대할 만한 종목 가운데 S&T 모티브도 좀 관심적으로 좀 두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가운데 뭐 대형사 그룹사는 현대모비스 그죠? 네. 그다음에 화신, SL, 성우아이텍.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결로 현대오토웨브나 S&T 모티브까지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죠.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옛날에는 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그랬는데 그죠? 이제는 뭐 캐파가 커지고 정말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글로벌리 네. 정말 기업으로서. 근데 부품사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좋긴 하지만 역시나 완성차 업체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수익성이나 주가 상승이 좀 소위 주도주로 갈 수는 없는 태생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주도가 섹터가 뭐 주도 섹터로 나선다고 보기는 조금은 환경적인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새로운 시장이 완전히 뭐 없던 시장이 열리면서 막 가는 건 또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부품사 말고도 뭐 경쟁 업체들이 미국, 유럽, 뭐 중국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 환경은 한국이 좀 빠르게 이제 지금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집니다. 뭐 매스 프로덕트가 결국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마다 한 300만 정도, 300만 대 정도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부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전기차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MS가 굉장히 높지만 그 외에 뭐 GM이나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각각의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고 시장의 전기차에 대한 확산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후발주자들 테슬라 이외의 후발주자들의 모델들이 워낙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 쪽에 뭔가 부품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부품 하나 잘못 갖고 와가지고 전체 자동차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외 쪽의 기업들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현대 기아 쪽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이력을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면 다른 어떤 해외 쪽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현대 기아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뭐 사이버 트럭에 뭐 계약을 했다라는 뭐 외신도 네.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명신 산업이라든지 뭐 그렇죠. 아진 산업인가요? 뭐 그런 쪽도 대부분 이제 좀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계속 이제 설들이 뭐 계약을 한다더라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에 왜 와서 이런 회사들하고 찾아오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환경이 현대기아가 잘하는 회사고 거기에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뭐 해외 공장이라든지 캡티브 마켓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 본다면 아마 한 2, 3년 정도 내에는 상당히 좀 그림들이 좀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도 자동차 산업이 사실 성장하지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부품사 가운데서 또 친환경차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국내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다면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 기존에 뭐 PER 4배 받던 게 네. 10배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을 거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확장됐을 때 네. 뭐 워낙 지금 내연기관 관련된 뭐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PER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에 PER이 4배 PBR이 0.4배 뭐 이랬기 때문에 사이버트론 뉴스가 살짝 나오니까 뭐 급등해버리는 이런 한 며칠 만에 한 50% 이상만 네. 급등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빠지기가 좀 어려운 정도 수준의 뭐 주가 수준들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부품사 가운데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게 확인이 될 때는 뭐 4배, 5배 정도 PER을 받고 있던 회사가 PER 10배 정도 받는다고 해서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주가는 따블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냥 놓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닐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확장성을 해보면 사실 자동차의 부품뿐만 아니라 전장, 그죠? 네, 네. 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품사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글로벌한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 산업구조상. 근데 예를 들면 전장을 하는 업체들은 그죠? 뭐 예를 들면 LG전자도 그 이제 전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이런 전장 뭐 삼성 전기도 있죠. 이런 쪽으로 해서 전장 쪽으로 해서 이게 또 글로벌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 있다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네네. 사실 뭐 국내에서 전장으로 본다면 LG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뭐 LG 전자도 그럴 네. 수 있고요. 이노텍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최근에 뭐 전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뭐 운전석과 조수석에 대한 네. 아우르는 어떤 화면, 지난번 패널, 디스플레이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패널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근데 제가 이제 막 LG들하고 움직입니다. 예, 그렇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인 것은 좀 다른 이제 TV 이야기 그때 들었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이제 결국은 라인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LG 쪽에 좀 가져간다. 근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 기자 이름이 한국 분의 기자 이름이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게 확인 안 된 내용을 좀 쓴 거일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게 좀 시장에 있으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양쪽에서는 확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하고 LG가. 그런데 일단은 뭐 LG 입장에서는 좀 삼성에 팔아야 숨통이 트이는 거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QD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WOLED를 갖고 와서 네. 라인업을 좀 만들어야지 TV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간 거거든요. OLED TV는 LG가 OLED TV라 해가지고 먼저 이제 미리 자리를 잡았고 네. 삼성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TV를 내는데 뭐 팔아봤자 뭐 몇십만 장 안 될 거예요. 1년에. 근데 다른 TV 전체로 본다면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팔지 않습니까? LCD TV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제 뭐 1년에 한 2, 30만 장 정도 TV를 판다고 하면 글쎄요. 뭐 그 시장 가지고 삼성이 하긴 힘들죠. 그러면 이제 라인업을 좀 다양화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군에 대한 가격대별로 차별을 둬야 되는데 WOLED를 가지고 뭔가 한번 만들어 본다는 생각인데요. 아마 좀 만약에 뭐 도입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 하더라도 뭐 양쪽에서 LG나 삼성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져간다는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 30만 장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정도에는 한 200만 장 이상은 아마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연간 이제 적자가 뭐 상반기도 상당히 컸지만 재무적인 문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이죠. 뭐 일부 기사에서는 뭐 지금 한 2조 원대 정도의 뭐 계약을 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지껏 좀 봐왔을 경우에는 삼성과 LG가 공식적으로 발언은 안 할 것 같고 예.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뭐 납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 간접적으로 좀 뭔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모증권사 한 두어 군데에서 좀 이렇게 그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보고 납품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냈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썼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박근영 부장님과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디스플레이 얘기까지 네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조금 AS 했네요. 예,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